이제 의사표시와 관련해서요. 효력 요건이 두 가지겠다는 거죠. 먼저 이제 첫 번째 효력 요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것. 두 번째,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가 아닐 것. 그래야 실제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거꾸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되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겠죠. 해서 이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우리 민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먼저 의사와 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107조에다가 진의한 의사표시를, 108조에다가 허위표시를, 109조에다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규정해 놓고 있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서 110조에다가 아까 사기 강박 예를 잠깐 들어줬죠. 사기 강박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는데 요게 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107조 진의한 의사표시부터 사기 강박까지가 뭐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 이걸 민법에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공부 못한 사람은 주특징이 이런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은 다 쌍으로 무시해버리고 그냥 진의한 의사표시, 허위표시 당굴레처럼 막 쓰고 다니는 사람들. 이게 지금 왜 법전에 규정이 됐는지도 모르면서 꼭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분필 하나 주면 책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설명할 수가 있다고 말이야. 저처럼 책 안 보고도 저 틀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내가 하자는 대로 하셔야 돼. 비진의 표시 왜 나왔는가? 의사표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첫 번째 거. 그러면 여기 이제 진의한 의사표시 줄여서 비진의 표시는 이런 걸 말해요. 여기 이제 시험에서도 엄청나게 나오고 이걸 모르면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엄청난 지장을 초래해요. 107조부터 110조까지 이해를 못하면 하도 튀어나오니까. 먼저 107조 진의한 의사표시는 토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한 의사표시 줄여서 비진의 표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사례로서 갑이 의뢰한 여자에게 실제로는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는데 내심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다고 말이야. 근데 얘를 꼬시기 위해서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말하고, 꼬시기 위해서 증여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진의 증여하지 않겠다. 눈에 안 보이게 들었고 표시는 증여하겠다. 요게 글자 그대로 뭐에 해당이 돼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죠. 실제로는 증여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요 경우에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말이요. 이걸 의뢰한 여자는 원칙 이자와 실제 의사는 이자와 여기에 들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얘 눈에 이것만 보이잖아요. 아파트 공짜로 주겠다 하니까 이 상대방 쪽에서는 아파트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럼 얘가 주어버리면 분쟁이 안 생길 건데 얘가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건단 말이야. 나는 내심으로는 실제로는 증여하고 의사가 없고 너를 꼬드기 위해서 증여 의사표를 했다. 그러니 못 준다. 분쟁이 생긴다 그 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법은 상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는 각 걸 중에서 누가 일단 보호가 될 필요가 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가 더 보호될 필요가 있을까요? 힌트를 주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제가 잘 쓰는 말은 그거야.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와 실제 의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자는 눈에 보는 이거야. 그러면 이자를 일단 보여줘야 된다고. 따라서 우리 민법 107조 1항 본문에 보면은 진의한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된다. 진의한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다. 상대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 증여 의사표시가 유효니까 너는 증여할 의무가 있다. 아파트 공짜로 주어라. 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외적으로 이런 것도 있었지 않냐고 말하면 이 상대방 을쪽에서 이 진의한 의사표시가 증여 의사표시가 토의자의 진의가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말이야. 이런 것도 간혹 있다고 말이야.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거는 이해 보호 필요성이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 민법 107조 1항 당서에 보면은 상대방이 진의하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이해 보호 필요성이 없으니까 진의한 의사표시는 외적으로 무효다. 따라서 이 경우는 요 증여 의사표시가 무효니까 갑은 아파트 공짜로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너무나 상식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놨죠. 이게 진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에요. 원래 진의한 의사표시도 효력 요건 못 갖췄으니까 무효로 돌아가야 되겠죠. 원래는 무효로. 이거 효력 요건 못 갖추면 무효잖아. 원래는
근데 우리 민법 일단은 상대방 보호치 않아서 뭘 해주되? 유효를 해주되. 이런 건에서는 효력요건 못 갖췄다. 무효로 보자. 이런 취지요. 이게 진연 의사표시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걸 염두 두고 저로 돌아가서 제일 밑에 30분 밑에 보면 조문이 쓰였고 1항, 2항이 집에 가서 읽고 뒤에 넘겨서 뒷페이지에 이제 의의가 쓰였으니까 집에서 쭉 읽고 그 다음에 요건과 관련해서 잠깐 여기 칠판 봐보세요. 여기 칠판에서 안에서는 여기에 진연 의사표시예요. 그럼 일단은 항상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냐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진연 의사표시, 그 다음에 허위표시 착오예요. 따라서 비진위 표시든 허위표시든 착오든 공이 의사표시가 일치 안 해야 돼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일치해버리면 효력요건 갖춘 경우니까 효과가 발생, 이게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비진표시 성립되면 일단은 의사표시가 뭐하지 아니할 것? 일치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이 불일치를 표의자는 알고 있겠죠. 자기가 실제와 달리 표시한다는 A는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진연 의사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말이야. 왜 이렇게 진연 의사표를 했느냐? 얘를 꼬드기서 하든 이뻐서 하든 그런 거는 물을 필요 없다는 거. 따라서 거기 요건에서는 별로 문제될 거 없고 이제 판례와 관련해서 38배 제일 밑에 보면 진연 의사표자 진의 개념에 관한 판례가 나와있죠. 우측 페이지까지. 여기에 시험이 한 10번 나온 핵심 판례예요. 진연 의사표시에서 진의가 뭐냐? 집중 낼 수밖에 없어. 따라서 38페이지, 39페이지까지 이 판례를 갖고 놀아야 되는데 구절 요거를 결론만 외워서는 문제를 못 풀어요. 구절 번갈아가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니까 먼저 우리 판례를 보면 진연에서 뵐 때 진의는 뭘 말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판례인데 진의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이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진의는 뭔데요? 특정한 내용은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여기에 진의에 관한 판례 개념이에요. 진의라 그래서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구절구절을 물어본단 말이야. 특정한 내용은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그 말.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그 밑에 내용도 구절구절 물어보는데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여기에 진연 의사표시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판단을 해보라는 거야.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의뢰한 사람이 갑을 공갈 협박 강박을 했어요. 토지 안 주면 때려주겠다 해서 강박에서 갑이 의뢰에게 증여 의사표를 했을 때 강박에서 증여 의사표를 했다고 말할게. 그러면 얘는 강박에서 증여 의사표를 했기 때문에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야. 판례 내용이 이렇게 쓰여있죠. 그러면 요경 이 증여 의사표시가 진의하는 의사표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분석하라는 판례예요. 그러면 진의의 개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사례는 진의하는 의사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진의라고 하는 것은 설명드려야 돼요. 설명드리시라고. 진의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 말. 그럼 이 사건은 보세요. 얘는 강박을 당하다 보니까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진정으로는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잖아. 근데 표시는 뭐 했어요? 증여하겠다고 표시했죠. 그러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해요 안 해요? 일치 안 하죠? 그럼 이게 뭐가 돼버려? 진의하는 의사표가 돼버려. 이 말 듣겠나요? 근데 우리 판례는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특정한 내용은 의사표를 하지 않은 표의자가 생각을 말하니까 이 말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자 한 말. 지금 갑은 강박에서 증여를 했어요. 그래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증여하겠다는 생각을 했는가 안 했는가 요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진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내용 의사표를 하지 않은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판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은 가지고 있지만 증여하겠다는 생각은 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생각대로 뭐 했고 증여하겠다고 표시했고 그러니까 진의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가 되면 비진의 표시가 될 수가 없죠.
이코르가 안 돼야지 빈입했다니까. 그래 이 사건은 진연에서뿐 아니다. 이런 판례인데 이것도 집에 가서 그야말로 최대한 집중을 해서 한 번만 이해를 해보라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한 번 이해 못한 사람은 시험 보기 전날까지 이해를 못하고 외우고 다녀. 한 번만 이걸 해보시라면 이 사건 딱 넣고 그 판례 내용을. 불안에 떨지 말고 암기하면 항상 불안하죠. 암기하면 불안하잖아. 시험 문제 낼 때. 내 예운 대로 내니까 안 낼까 그러고. 불안에 떨잖아. 손이 달달달 떨리고. 이해하고 뭐 하자? 광명 찾자 그 말이야. 이해하고 광명 찾으세요. 한 번만 딱 이해해버리면 돼. 그러면 최대한 집중을 하셔야 돼. 집에 가서. 그 다음 우측으로 넘어가서 또 박스에 39페이지 밑에 쪽에 근로자들이 사직원을 제출한 사건에 관한 판례들이 나와 있죠. 이것도 그 외압에 문제 못 풀어. 우리 판례의 룰이 있다고. 판례가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고 대법관들은 여기서 있는 저보다도 100배는 똑똑하신 분들이요. 제가 엄청나게 건방진데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 중개사 선생님 중에 나보다 강의 잘하는 사람 없다. 나 이렇게 자본 사람인데 여기 대법관들 그런 저보다도 100배는 똑똑하신 분들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막 판례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룰이 있어. 근데 그 룰이 우리 상식에 거의 맞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사건도 판례를 번갈아가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몇 번 나왔어요. 그건 똑같이 안 됐어. 계속 번갈아가면서. 따라서 원리를 터득하라 그 말이요. 자, 설명드려야 돼요. 갑 근로자가 을 회사 근로자인데 이 갑 근로자가 실제로는 사직원 의사가 전혀 없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했어요. 사직하겠다, 사직원 제출했다고 말이야. 이런 경우가 억수로 많은 근로자들. 회사 뭐 경영 방침에 따라서 뭐 인원 감축한다든가, 뭐 인건 배출한다든가 등등의 사유로 나는 실제로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회사 뭐 강요 중에서 사직원 제출했다 이런 경우가 필비제. 그래서 소송이 붙은 경우가 무지하게 많다고 말이야. 따라서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비진입 표시 사유로 관해서 가장 많이 판례가 나왔는 것 중 하나가 요 근로자들이 실제여달이 사직원을 제출한 사건들이에요. 이게 소송이 많이 붙기 때문에. 그러면 진이 사직하지 않겠다. 표시는 사직원 제출 사직하겠다. 여기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그러면 이게 진연 의사표로서 유효냐 무효냐 이걸 판단하는 거야. 이게 유효가 되면 실제여달리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불구하고 사직 의사표는 유효니까 퇴직해야 되겠죠. 거꾸로 이게 무효가 되면 사직할 필요 없겠죠. 그럼 무효가 되려면 몇 조가 적용이 돼야 돼요. 107조 1항 단서가. 요 상대방 회사 쪽에서 이게 근로자 진위가 이런 것을 상대방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된다 말이야. 그럼 107조랑 단서에서 이게 무효가 되니까 퇴직할 필요가 없겠죠. 이걸 골라내라는 건데 룰이 있다고 말이야. 뭘 찾아보면 되냐 그러면 사례가 나왔을 때 이걸 꼭 찾아보란 말이야. 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함에 있어서 상대방 회사 쪽은 이걸 확인, 지시 내지 강요가 있었는가 이걸 확인해 보라고 말이야. 이것만 확인하면 답이 나와버려. 지시 내지 강요가 없었다. 그러면은 요거는 원칙에 따라서 유효해요. 그럼 사직하셔야 돼. 그런데 사직원 제출한 것이 사용자, 회사 쪽으로 지시 내지 강요해서 사직원을 제출했다. 그러면 뭐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이야. 회사가 지시 내지 강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진연 의사표라는 것을 회사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겠죠. 그럼 몇 조가 적용되는 거야? 107조랑 단서가. 그럼 이게 무효로 돌아간다 이렇게 고르시라고 말. 이것만 확인해 보라 말까. 지시 내지 강요가 있었으면 몇 조? 107조 1항 단서. 뭐로 돌아간다? 무효. 퇴직할 필요 없죠. 그 반대는 유효. 그대로 사직하면 되고. 얼마나 쉽냐? 이것만 확인해 보시면 돼. 상식적인 이야기 하고 있죠. 그 밑에 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 다음 뒤에 효과면에서 동그란 1번 원칙 유효다. 그 다음에 뒷구절 107항 단서. 상대방이 이제 피의자가 진연을 알았거나 알 수 없으면 유예적으로 무효다. 정리했다고 하고. 법조문에 알았거나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고 가르쳐줬죠. 입문과정에서. 알았다 요거는 법률용어는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알 수 없다 이 말은 주의무를 게을러서 알지 못했다 그 말이니까 과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가르쳐줬죠. 알았거나 알 수 없다 이 말은
악의 또는 과실로 시험에서 그게 그 밑에 그 해설해 놨잖아. 동그라미 2번의 거 과실로 알지 못해서 말한다 이렇게 확인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비진입 표시가 외주로 무인 경우도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는데 이 규정은 워낙에 중요하고 이거는 허위 표시에서 똑같은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나 인문과정에서 이걸 집중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이거 모르면 미국 공부 뭐 한다고. 그래서 허위 표시에서 똑같은 규정이 나오니까 체크 딱 하고 허위 표시에서 이 규정을 집중 비역을 하고 그 다음 눈 우측으로 돌려서 허위 표시예요. 먼저 여기 108조 허위 표시는 107조보다도 훨씬 더 중요시 되는데 108조 허위 표시는 요거는 이제 시험도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고 먼저 허위 표시는 개념상으로 이런 걸 말하고 따라서 진연 의사 표시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통모하여서 행한 진연 의사 표시를 허위 표시 그래요. 상대방과 통모하여서 행한 진연 의사 표시를 허위 표시 그러니까 108조 허위 표시는 진연 의사 표시와 똑같은데 한 끗 차이다. 뭐가 있으면 된다? 통모. 요 차이가 있다는 거. 따라서 허위 표시의 가장 모델인 사례는 이런 것이고 따라서 사례 문제도 허위 표시는 거의 대부분 사례가 나오니까 이런 게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A가 채권자예요. A가 채권자로서 가백에 1억 원을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A가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변제기에 1억 원을 변제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서 강제 집행, 경매 처분 등을 할 거라고 말이요. 그래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채무자 갑이 친구의라고 다음과 같이 통보를 한다는 거. 친구야, 내가 건물을 그대로 소유하면은 채권자 경매 처분에서 날아가니까 네 앞으로 옮겨놓자, 소유권 넘겨놓자. 친구가 그렇게 하라, 양해 내지 합의를 해줬다. 이런 거를 우리는 통모 또는 통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양해 내지 합의해 준 거를. 그러면 이런 게 이제 허위 표시 모델은 사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허위 표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야 돼요. 내용은 이런 거니까. 먼저 갑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친구에게 넘겨주겠다고 지금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준 의사가 실제로는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없는데 표시는 뭐 한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진의 이전해줄 생각 없다. 표시 이전해주겠다. 요게 글자 그대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요 갑이 이런 진연 의사표를 함에 있어서 얘하고 통모를 아니했더라면 그냥 107조가 적용이 돼. 근데 방금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얘하고 통모를 했죠. 그러니 상대방과 통모하여서 행한 진연 의사표 허위표시니까 이 똑같은 것이 잘 봐야 돼요. 똑같은 것이 통모가 없으면 그냥 뭐 진연 의사표시. 통모가 있은 것 동시에 똑같은 것은 뭐로 바뀌더라? 똑같은 것이 통모가 있은 것 동시에 뭐로 바뀌더라? 허위표시로 바뀐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했나요? 통모에서 간 진연 의사표 허위표시니까 이 똑같은 것이 통모가 있은 것 동시에 뭐로 바뀐다? 허위표시로. 없으면 뭐가 되고? 진연 의표 되고. 할 수 있겠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허위표시 설명해보자 그랬더니 채권자 강표입니다. 재산 빼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19세기에서 공부하는 건 19세기예요. 그러니까 어리버리 그렇게 공부하고 무슨 실력이 느냐고 말이에요. 법은 정확하게 야매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매로 하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 그리고 비슷한 것이 나올 때 골라낼 수가 없어. 암기식으로 공부한 사람은 단어 몇 개 외우잖아요. 안 그래요? 문제 나오면 뭐예요? 예운 단어 나오면 꼽아버리잖아요. 답이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뭐 똥통 빠져서 27점 못 맞고 떨어지잖아. 정확한 이해를 해야죠. 구별을 해서 정확히 고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어서 이 허위표시를 하게 되면 이유나 동기도 묻질 않는데 실무상으로는 주로 칠판의 사례처럼 채권자 같은 제3자를
기망하기 위해서 허위표시를 주로 하는 거였게. 재산 빼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다고 보면 이 허위표시만 해가지고는 채권자가 기망을 안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는 거예요. 이 허위표시를 토대로 해서 진네둘이 마치 매매한 것처럼 가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매매 같은 것을 허위표시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에 따라서 법률 용어로 가장행위라고 부르고, 매매니까 이런 거를 통상 가장매매. 그래도 얘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전히 얘한테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런 얘를 확실히 기망이 되니까 뭐까지 넘겨놔버려. 증거포로 등기까지 이전. 이렇게 되는 것이 허위표시 가장매매. 이렇게. 그러면 우리 민법 108조 1항에 보면은 이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언제나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까 진연의사표는 원칙이 유효했죠? 왜 유효했어요? 이거는 상대방과 통모한 적 없잖아.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상대방은 일단 보여주자는 취지죠. 요거는 뭐예요? 상대방과 뭐 해버렸잖아. 통모해버렸잖아. 상대방 보호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무효로 보는 거야 이게. 그 한 끗 차이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허위표시가 무효니까 허위표시에 의항해진 법률행위 가장매매도 당연히 뭐로 돌아가고 무효. 그러니 등기 할아버지가 의뢰에게 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누구한테 있고 갑 A한테 소유권이 있고, 그러니 채권자 A는 여전히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고 강제 집행, 경매 처분할 수 있고, 소유권이 뭐한테 A한테 넘어가 버리면 채무자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거 경매 처분 뭐 하는 거예요? 얘 소유니까 이제 경매가 가능한 거야. 그러면 결론, 얘가 직관하는 친구하고 통보해서 재산 빼돌린다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결과는 헛수고로 돌아갔다 그 이야기죠. 법이 참 잘 만들어졌죠. 우리 상식외과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법이 잘 만들었잖아. 얘가 그래야 강제 입항하니까. 무효? 얘 보호필 무효? 소유자 집행. 생각하면서 공부해요. 공부 몇 년씩 했다고 또 허위표시 야매로 날려먹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 실력 안 느니까 정확하게. 저로 돌아가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이제 허위표시 그 개념이 쓰여 있고, 동그라미 니은번 그 사례가 시험에 절마 출된 게 칠판의 사례예요. 그 동그라미 니은번에 41페이지고 니은번에 그 사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가장행위 개념이 쓰여 있고, 디귿번에 요게 가장행위예요. 요게 허위표시 행해진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 일단 은리경위는 보류해놓고 뒤에 넘겨보세요. 요건은 비진입 표시 요건하고 똑같고 딱 한 끗 차이야. 동그라미 4번 위에는 읽을 필요 없고, 비진입과 똑같잖아. 의사표제 불일치 그거를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 여기가 똑같고 대신 상대방과 뭐한다? 통모한다. 요 한 끗 차이죠. 통모 개념을 정확히 파악할 것.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사례 낼 때 옛날 시험에는 이렇게 사례를 낸 적도 있었어요. 갑이 친구라고 짜고서 이렇게 사례를 낸 적도 있는데 참 촌스럽죠. 네? 따라서 짜고서 그러지 말고 아까 가르친 것처럼 통모라고 하는 것은 이 가장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 상호 간에 양해 내지 합의가 있는 것, 이거를 통모라고 부르요. 따라서 사례 문제에서 갑이 친구 을의 양해하에 또는 을과의 합의하에 뭐 했다 그러면 통모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허위표시다 하고 문제 푸시라고 말이야. 짜고서 이런 말 안 들어갔다 그래서 허위표시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따라서 우리 판례도 거기 상대방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을 거, 그 있잖아 거. 또는 양해가 있을 거. 정확히 깨우쳐야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판례 관련해서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앞쪽에 판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타인의 명의를 빌어서 대출받은 사건인데, 이 판례가 번갈아가면서 자주 나오는데 이게 사례가 바뀌어서 나와요. 따라서 그 판례 외워도 문제 못 풀어. 따라 지금부터 원칙을, 판례도 항상 룰이 있으니까 원칙을 정확히 깨우치고 그래야 문제 실수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실무상으로 칠판, 실무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 A라는 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실제 대출 받고자 하는 애를 실질적인 주채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 대출 받고자 하는데 자기는 이미 대출 한도가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는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친구, 갑의 명의를 빌려서 갑이 명의 대여자. 우리 실제로 비일비재가 발생된 일이요. 명의 대여자. 친구, 갑의 명의를 빌려서 병 명의로 금융기관하고 3천만 원을 빌리는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 말이에요. 영파겠나요? 이때 명의 대여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 이렇게 불러요. 실제 돈 빌리고 자는 자를 실제 주채무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만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당연히 얘한테 3천만 원 갚으러 가겠죠. 이 대목에서 요 갑이란 애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거. 나는 실제로는 내심으로는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줬으니까 내심 채무 부담 의사가 없다. 그런데 대출 계약 체결 표시는 뭐했다? 채무를 부담할 때 표시한 거죠. 대출 계약 체결했으니까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이 명의 빌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진이는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는데 대출 계약 체결 표시는 부담 표시했으니까 진이와 표시가 뭐예요? 일치하지 아니하니까 요 계약은 비진이 표시다 또는 허위 표시다 책임 못 지겠다 이렇게 주장한 사건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에 관해서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한데 이에 관해서 우리 대원 판례는 일단 원칙을 전제해야 돼. 이거 예고보다 문제 못 풀어. 원칙을 먼저 물어보니까 원칙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명의를 대줄 때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내심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이 빌려줬을까요? 우리 판례는 그렇게 안 봐. 이제 진위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대출계약 체결했다는 거예요. 표시는 뭐였어요? 부담하겠다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원칙 명의 대여자는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진위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봐요.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명의 빌려줬다고 말이야. 우리 판례 이야기는. 그러면 보세요. 얘는 내심으로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대출계약 체결했죠? 그러니까 표시 부담때 표시했으니까 진위와 표시가 뭐예요? 일치하니까 일치해버리면 비진표 허위 표시가 될 수가 없잖아. 따라서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원칙 누구다? 명의 대여자. 따라서 우리 판례는 명의 대여자에게는 채무를 부담했다는 진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로 본다?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명의 대여자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의 대여자는 네가 3천만 원 갚아라 이게 원칙이야. 이렇게 정답을 고르셔야 돼. 이 말 알아듣겠나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 먼저 원칙의 시험에 나왔고 이 예외가 또 시험에 나왔고 이 예외에 해당되는 판례가 거기 앞쪽의 판례야. 이 경우는 좀 뭐를 했느냐? 이 갑이라는 애가 여러분처럼 야매로 공부한 게 아니고 중개적 공부를 좀 했어 갑이. 그러니까 친구 A란 놈이 얘한테 부탁을 한 거야. 내가 대출 받고 자는데 만땅 됐다. 한도가 초과됐다. 네 명의로 좀 빌리자 그랬더니 갑이 야 나도 중개적 공부했는데 우리 민부생이 그랬다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꼼이 쉽고 명의 함부로 빌려주면 되냐고 했더니 여기까지 됐나요? 했더니 A가 금융기관 저 상호신용금고요. 화저방 금고 맨날 사건 사고 터지는. 그래 여기 이제 전무를 만나러 간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명의로는 대출 못 받잖아. 한도가 초과했으니까 내 친구 명의로 빌리고자 하는데 얘가 걱정한다. 돈 안 갚으면은 얘가 책임진다고. 그러니 네가 얘한테 채무자서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이제 먼지를 주어라. 요리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판례가 그 앞쪽의 판례. 동일에 대한 대출의 간도를 제한한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찾았죠? 양해가 뭐라고요? 통모했다 그 이야기가 금융기관이 양해하에 제3자에게는 형식상 주채무자에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계약 체결했다 이런 사건이야. 얘가 걱정하니까 이 금융기관의 뭐하에 양해하에 요 갑에게는 형식 주채무자에게는 채무자로서 이런 중요한 구절 지금 빼놨던 게 판례에서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대출계약 체결했다 이런 사건이야. 그럼 이 경우는 이 형사 주채무자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묻겠는데 이 경우는 금융기관이 통보를 했죠. 얘한테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그러니 얘가 대출계약 체결할 때 이제 분석 한번 해보세요. 내심으로도 어쩔 것 같아요? 내심으로도 보통 경우는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보잖아.
그래서 명의 빌려준 거라고. 그런데 이 경우는 얘한테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금융관이 양해해 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째요? 내심으로도 이제는 내가 책임 안 지겠구나 이런 의사를 갖게 되잖아. 딱 이 경우는 내심으로도 채무를 부담했던 의사가 있고 없고 근데 대출계약 체결했으니까 표시는 부담했다 표시했으니까 진위와 표시가 뭐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금융계약이 통모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버려? 허위표시. 딱 대출계약이 허위표시는 무효가 되니까 이 경우는 이 형식상 주채무자가 변제 책임질 필요가 없고 그럼 누가 책임진다는 판례요? 이거 대출계약 당사자는 예의 실적인 주채무자로 봐야 된다. 얘가 변제 책임진다. 이런 판례라고. 이해했나요? 다 정리하셔야 돼. 원칙을 먼저 깨우쳐야 돼. 이 사건의 경우에 우리 판례는 명의대여자에게는 내심으로도 채무를 보냈다는 진위가 있다고 본다. 그러니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된다? 명의대여자. 이 경우는 비진위 표시나 허위 표시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채무를 부담 진위가 있으니까. 그러나 외적으로 금융기관은 뭐하여? 양해하여 제3자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여 대출계약 체결한 경우는 제3자 형식상 주채무자 이거 갑을 말해. 제3자 형식상 주채무자는 채무자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금융기관이 양해를 해줬기 때문에 이때는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없고 이게 진위죠. 근데 표시는 뭐였고 채무를 부담했다 표시했으니까 진위와 표시 일치 안 하니까 이거는 뭐로 돌아간다? 허위 표시. 따라서 대출계약은 뭐이다? 무효. 따라서 이 경우는 갑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누가 책임진다? 실적인 주채무자가. 이런 판례. 그러니까 외압에 아무 필요 없어. 외압도 문제 손도 못 대. 감 잡았나요? 집에 가서 연구 잘하세요. 이거 사례를 계속 바꿔서 내기 때문에 그 외압봐도 문제 못 푼다고. 이 원칙을 딱 깨우쳐. 이렇게 원칙 내심으로도 채무를 부담했던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107조 108조가 적용이 안 된다. 명의대여자가 기업당 책임진다. 그러나 외적으로 금융기관에 양해하여 제3자에게는 채무자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여 대출계약 체결하면 내심으로도 채무를 부담하는 의사가 없는 거니까 이 경우는 허위표시가 성립이 된다. 상대방 통보했기 때문에. 따라서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얘가 아니라 실적인 주채무자 얘가 책임진다. 이런 스토리를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야. 주택임대차에 관한 판례도 요거는 외적인 판례를 써놓은 거예요. 체크만 딱 해놓고 요거는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위에 거가 더 중요하니까 그 밑에 것도 외적인 걸 써놓은 거. 원칙은 대항력을 취득해 이런 경우에도. 이거는 외적인 건데 꼭 원칙을 좀 써놓지. 예? 그 판례를 좀 구별을 못하니까 이렇게 써놓고 엉망이 됐던 거 이게. 배고프다라 5분만 참아보세요. 그럼 가르쳐 줄게. 여기 주택임대차 판례가 요거라고. 지금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받을 것이 있어요.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받을 것이다. 요거 채권자야. 요게 채무자고. 명파겠나요? 근데 이 녀석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래 이 1억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하면 실무에서 이런 일을 빌비죠. 그래서 이에 관한 판례가 여러 개가 있어. 우리 시험에도 이게 번갈아서 나왔고 요즘에는 좀 뜸하지만 위에 판례는 요즘은 내지만 주택임대차에 관한 이 판례는 한 10여 년 전에 몇 번 나오다 요즘에는 좀 뜸해요. 그래서 안 가르쳐 넘어가 보려다가 여러분이 지적 호기심이 너무나 넘친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이제 요 1억 원을 받을 요랑으로 뭘 했느냐. 요 1억 원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을 시키고 보증금으로 바꾸고 이자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 다음에 요 채권자가 뭐가 되는 거죠? 임차인. 요 채무자가 뭐? 임대인. 이렇게. 그러면 보증금을 실제 준 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받을 1억 원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명파했나요? 그런 다음에 채권자인 임차인이 이 주택을 인도받고 중력 신고를 했어요. 이럴 때 대항력 취득합니까? 요거 묻는 판례예요. 우리 판례는 원칙 대항력 취득한다는 거예요. 여기 기존의 채권을 보증금으로 가름한다 하더라도 인도받고 중력 신고를 하면은 주택임대차법 3조 1항에서 대항력을 취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여부는 동법 주택임대차법 3조 1항에 따라서 인도받고 중력 신고했는가 요걸 확인해 보라는 거. 인도받고 중력 신고했으면 대항력 취득을 해. 근데 외가 하나가 딱 있어. 그게 요 판례예요. 어떤 경우냐? 앞줄을 보세요. 책판에 살아 떠올리면서 채권자가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주택 임대차로서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던 그 다음 줄 아주 중요해요. 임차인으로서 주택을 실제 사용 수익할 목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이런 경우는 외적으로 허위 표시에 해당이 돼버려. 그러면 무효가 되니까 요 경우만 외적으로 예적으로 대항력 취득을 못 한다는 거야. 우선 변제도 못 받고. 그러나 원칙은 이런 경우에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시켜서 임대차가 처리한 경우도 동법 3조 1항에서 인도법과 주민등록 시험 가면 원칙은 대항력 취득해야 해. 우선 변제권도 인정이 되고. 그래 어떤 경우만 주택을 사용 수익할 목적이 그러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만 외적으로 허위 표시한 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원칙을 먼저 깨우쳐야 된다고. 기존 채권은 보증금을 전환했다고 해서 대항력 취득 못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취득해. 그 다음 효과 면에서 거기 1. 당사자 효과에서 동그라미 기업부 언제나 무효다. 그 다음 불법원인급여 또 나와있죠. 거기 기업번에서 네 번째를 봐보세요. 이미 이행한 경우는 부당의료로 판단할 경우 이때는 불법원인급여 74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번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오늘 불법원인급여 가르쳐줬죠. 여기 다 칠판 보세요. 이걸 또 시험에서 집중 출제를 해요. 여기 효과면에서 3분만이요. 3분만에 오늘 배운 걸 여기다 같이 비교해서 배워야 되니까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요 사례에서 얘가 지금 허위 표시에서 등기 전해줬죠. 그러면 허위 표시가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묻고 있는데 허위 표시가 선량함수나 사실세에 반하는 거냐 불법은 선량함수가 사실세에 반하는 거 말이니까 만약 허위 표시가 불법에 해당이 되면 등기 전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돼버려. 그럼 746조가 적용되니까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 버려. 그러면 얘는 요 건물 경매 처분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표시가 불법이냐 아니냐 이게 아주 중요하고 746조 적용되냐 안 되냐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허위 표시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채권자 등을 기망하기 위해서 허위 표시를 하더라도 채권자를 기망하는 것은 허위 표시가 아니고 허위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에 불과해. 여기서 허위 표시는 요게 허위 표시 이전해 주겠다 이게. 요거는 반사실생이 아니잖아. 따라서 등기 주는 것은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에요. 딱 736조가 적용 안 되니까 갑은 얘한테 얼마든지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소유권도 누구한테 했고 얘한테 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나요? 허위 표시는 뭐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불법원인 급여 규정이 이 경우 적용이 안 돼. 다시 이야기해요. 제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제가 이게 중요하다 하면 이해하셔. 그 뒤에 써먹어야 되니까 집중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야매롭고 어용권 몇 개 외워서 떼우려고 마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디귿번 채권자 취소권 디귿번 채권자 취소권이 자 26페이지 펴보세요. 아까 이중매매도 나와. 26페이지 보면 이중매매 이거는 내가 아까 설명 안 해줬는데 26페이지 보면 밑에 쪽 판례에서 두 번째 거 소유권 이등기 취소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가 나와 있죠. 근데 이중매매의 경우는 제1매수인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못해. 그 판례 나와 있잖아. 그런데 허위표시 지금 배우는 거 봐보세요. 지금 배우는 거 거기 지금 43페이지 디귿번을 보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이중매매 정반대죠. 잤나요? 여기 채권자 취소권을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까지 배우고 가라고 말이야. 먼저 채권자 취소권이 중개사 시험에서 출제된 딱 두 군데예요. 하나는 이중매매에서 나오고 하나는 허위표시에서 나와. 오늘 이게 다 나온 거야. 근데 이중매매의 경우는 제1매수는 채권 취소권 행사를 못 하는데 허위표시는 행사가 가능해. 그럼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이 사례를 보세요. A가 가격이 1억 원 빌려줬죠. 이 관계필 면탈하에서 지금 가장 매매했죠. 재산 빼돌리고 있죠. 이때 이제 이 가장 매매 같은 것을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법률행위에 따라서 사회행위라고 불러. 사회행위,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법률행위, 재산 빼돌리기 위한 수단을 행위해 줬으니까. 그러면 이런 사회행위를 있게 되면은 요 채권자 A 쪽에서는 채권자 A는 사회행위의 취소 및 요 매매계약을 취소시켜 달라고 말이요. 취소 및 재산의 원상 회복을 얘한테 넘어간 건물 얘한테 되돌려놔라 그 말이야. 재산의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거를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허위 표시에 의해서 매매가 해진 거고 요 가장 행위는 전형적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생겼으니까 사유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럼 채권자 A는 요 가장 매매 사유행위를 취소시켜주고 을에게 넘어간 저당 건물을 A한테 원상 복구시켜달라.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을 A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매매의 경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중매매에게는 요걸 묻는데 지금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어 이렇게. 얘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을 갖죠. 매매는 유효니까. 그런데 이중매매가 있었다고 말이야. 그래서 반서일생 해당이 돼서 이중매매가 무효가 됐어 이렇게. 얘가 배명이 적하다면서. 그럼 이 경우에 이 제1매수님 소유권 이등기 조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중매매를 취소시켜달라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가? 요걸 묻는 건데 요거는 안 돼.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 그 말. 요 사례하고 요 사례는 차이가 딱 하나가 있어. 그것 때문에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는 건데 그게 뭐냐?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보전이 되는 피보전 권리는 약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려면 채권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권리를 피보전 권리 그래. 내가 보전 요 피자 또 나왔죠. 요거는 뭐뭐 당한다는 소리야.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말한다 말. 이 피보전 채권이 무슨 채권이어야 되느냐? 금전 채권이어야 돼. 금전 채권인 경우 하나서만 채권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단 말. 요거는 금전 채권이죠. 돈 달라는 거죠. 이런 때는 채권이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제1매수인이 갖는 채권은 금전 채권 아니죠. 소유권 넘겨달라는 채권이죠. 이런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뭐한다? 요 차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중매매의 경우는 제1매수인이 갖는 소유권 이등기 채권이 비금전 채권이고 요 경우는 금전 채권이고 요 차이라고 말이야. 요걸 집에 가서 정리 꼭 하시라고. 됐나요? 다음 주도 써먹을 게 많으니까 불법원인 급여도 좀 한번 읽어봐야 될 거고 불법원인 급여도 오늘 여기까지 고생 많이 했네요.